예, 안녕하세요. 강희천입니다. 챕터 8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객체지향 사고방식의 적용. 앞에서까지 배운 내용들을 보시면, 클래스를 주로 이제 저희가 포커스로 맞췄던 게 클래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얘기거든요. 제가 요걸로 그릴게요. 네. 타블렛이 좀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제가. 클래스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클래스 구성은 어떻게 하죠? 클래스 구성 어떻게 합니까? 자, 로직 위주냐? 아니면 데이터 위주냐? 나눠서 데이터 위주일 땐 데이터부터 설계하고, 로직일 땐 로직 위주부터 설계하고, 이런 방식으로 설계를 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세컨 메소드 같은 거 설명을 드렸어요. 접근 제한자라고 얘기하는데, 게터, 세터 뭐 이렇게 얘기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 쪽 설명드렸습니다. 생성자는 뭐, 제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객체가 만들어지자마자 어떤 동작을 할 때 사용한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보통 다뤘던 게 이제 클래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를 다뤘고요. 자, 이번 시간에부터 이제 다루려고 하는 거는 그럼 도대체 클래스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제 내부적으로 이 구성이 이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시스템으로 번져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흔히들 뭐라고 얘기해요? 아키텍처라고 얘기합니다. 네. 아키텍처라는 건 사실 건축 용어예요. 네. 자, 이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이거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이, 아키텍처라는 게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건축학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소프트웨어를 만들다 보면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을 짓는데 집이 굉장히 커요. 자, 근데 이 자재를 어디에서 해야 돼요? 수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수입을 해야 된다. 그럼 그러니까 발주를 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처음에 예상을 잘못 잡으시면 어떻게 되죠? 예산을 잘못 잡으면 발주를 잘못하게 되겠죠. 자, 발주를 잘못해서 나중에 다시 발주를 하는 일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안전성이 있죠.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하게 잡으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건물의 구조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뭘 먼저 하죠? 설계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죠? 자, 이 설계를 하는 노하우를 좀 배우셔야 돼요. 자,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초가상관 집만 지으실 겁니까? 나 이런 거 안 해도, 나 이런 거 나 이런 거 나 안 해도 나 코딩 잘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겁니까? 언제까지 똑같은 방법으로만 사실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도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아프리카에서 집 짓는 방법을 배워서 손해낼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아프리카처럼 유치한 방법으로 지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한테 이걸 들어서 큰 손해가 나진 않을 거예요. 기껏 해봤자 몇십 분 투자하는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목표라는 건 다 다르거든요. 그죠? 자, 예, 사실 제 강의 온라인 강의 들어보면, 네, 제가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참 못 듣겠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예.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봅시다. 객체지향 분석 설계 기법이라고 얘기해요. Object Oriented Analysis and Design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객체지향 설계를 위한 모델링 기법을 얘기하는데요. 앞에 책에 보시면 제가 그런 얘기 써놨죠. 왜 한국 사람들이 OOP를 못하는가. 한국말로 어색하다. 뭐 이런 얘기도 써놨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생물 주어가 OOP에서는 이게 주어가 되는데 한국어에서는 이런 게 어색하다라고 제가 뭐 표현해 놓은 것도 있는데, 자, 이제 그런 것들 다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 개발할 때 쓰는 기법을 이제 OAD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그 설계 목표는 늘 하나예요. 소프트웨어 설계 목표는요, 소프트웨어라는 건 현실 세계를 어디로 옮기는 거냐면, 설계라는 건 가상 세계로 옮겨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옮길 때 법칙대로 하면 참 편하겠죠. 법칙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기 위한 방법이죠. 이렇게 하면 되더라 라고 얘기하는 기법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체계화가 많이 돼 있죠. 자, 일반적으로 요구사항을 분석해주고, 그 다음에 설계, 그 다음에 이제 구현, 테스트, 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예, 요구사항을 분석해주고 설계하고 테스트하고 뭐 구현하고 테스트한다. 자, 근데 이걸 잘 보시면요. 예를 들어 보통 그 실무에서 일할 때 우리가 예를 들자면 3개월짜리 프로젝트가 있어요. 자, 이 안에서 여러분한테 코드를 작성하는 시간이야. 구현하는 시간 얼마 줄 것 같습니까? 코드 작성 시간이 얼마 줄 것 같습니까? 예, 짧으면 2주에서 3주, 길면 4주요. 보통 여기까지를 언제까지 소모할 것 같습니까? 분석 설계하는 과정을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이 정도 소모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길어야 한 달이에요. 길어야 원맨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코딩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 개발을 하시다 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워터풀 방식이고요. 이건 뭐죠? 폭포수예요. 자, 처음에 뭐 하자? 분석 완벽하게 하자. 그 다음 뭐 하자? 설계 완벽하게. 자, 구현 완벽하게. 오케이. 다들 완벽해. 오케이. 테스트 완벽. 자, 프로젝트 끝! 이라고 얘기하는 방법이 이제, 이런 방법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트렌드는 이런 방법이죠. 순환형 방법론이라고 얘기하는데,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트합니다. TDD라고 얘기해요. TDD,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더 뒤쪽에서 강의할 때 아마 그 JUnit 같은 거 설명을 좀 드릴 생각이에요. 사용하는 방법들 같은 거 좀 소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요새는 옛날처럼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개발을 안 하고요. 요거를 많이 돌려요. 자, 이렇게 순환형 방법론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보통 RUP 같은 방법론들을 많이 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트렌드가 이제 요즘 이제 대기업 쪽에서도 애자일이라고 얘기하는 기법들을 많이 씁니다. 기밀한 방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XP 프로그램이라든가 혹은 스크럼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니면 린이라고 얘기하는 그 도요타의 재고관리 기법이라서 비롯된 이런 방법론들 이런 거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부 다 2단계를 거치긴 한데 이걸 어떻게 써먹느냐의 방법의 차이일 뿐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작업이에요. 자,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건, 자, 이때 우선 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요구사항이라는 건 고객, 사실 분석이라고 써면 사실은 채굴이에요, 채굴. 끄집어내는 겁니다. 제가 만난 고객들을 보면 거의 다 자신들이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뭐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을 컨설팅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을 그 무지몽만한 세계에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인식을 시켜서 돈이 더 들건 덜 들건 간에 어쨌든 저희 방향으로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프로젝트가 편하게 갑니다. 자, 그래서 고객의 요구사항은 분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채굴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고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고객은 시스템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화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화면에서 아주 작은 에러가 딱 뜨면 고객은 뭐라고 생각하면 시스템은 완성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고객이 보는 화면 있죠. 고객이 보는 화면 위주로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고객이 원하는 화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능적인 요구사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들을 이제 화면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작업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의 스펙이 있어요. 예를 들어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모든 웹사이트가 웹페이지가 3초 내에 응답을 떠야 된다. 이게 기준이거든요, 보통. 그 다음에 이제 동시 사용자는 몇 명을 커버를 해야 된다. 동시 접속자 몇 명을 커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이렇게 기능적이진 않지만 시스템적으로 받쳐줘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시스템 제반적인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Non-Functional Requirement. 그래서 NFR.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인 요구사항을 Functional Requirement. 그래서 FR.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간단한 그림과 도표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스타일로 사용하게 되죠. 고객은 뭐 할 수 있다? 로그인 할 수 있다. 자, 로그인 한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구매할 수 있다. 고객은 뭐 할 수 있다가 회원 가입할 수 있다.
이런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이 다이어그램은 사실 이런 그 통합된 표기 방법을 유나이티드 모델링 랭귀지, 그래서 UML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건 UML에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 유스 케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쓰임새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돼요, 보통은. 그래서 이런 걸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액터라고 얘기하거든요. 액터.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을 얘기합니다. 이해관계자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보는 사람들, 이득을 보거나 혹은 손해를 보는 사람들을 이해관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관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클래스의 분석 방법은 일반적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많이 갑니다. 무슨 얘기냐? 거대하게 뭘 만들어야 된다. 주문 시스템. 거대하게,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거대하게 주문 시스템이라고 하나를 설계해요. 자, 주문 시스템. 자, 주문 시스템에 뭐뭐 들어가죠? 상품 들어가죠. 그 다음 뭐 들어가죠? 회원 들어가겠죠. 그 다음 뭐 들어가겠죠? 배송 들어가겠죠. 자, 상품에 뭐 들어가죠? 제조사 들어가겠죠. 자, 회원에 뭐 들어가죠? 정보, 주소 필요하겠죠. 자, 이거에 뭐 필요하죠? 뭐 필요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꼬리에 꼬리를 치는 거죠. 이걸 커다란 거 하나를 먼저 그려놓고 작은 거 이런 스타일로 번져나가는 스타일.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탑다운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큰 모듈에서 이제 이런 단위 기능을 우리가 모듈이라고 얘기해요. 모듈이라고 얘기하는 건 단위 기능이라고 얘기하는데, 게시판, 회원 관리, 이런 것들. 그래서 큰 모듈에서 작은 모듈 단위로 쪼개고 각 모듈별로 클래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명사 분석법이에요. 명사 분석법은 고객의 설명을 듣고 거기에 나오는 명사들을 위주로 해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도메인 객체라고 얘기하죠. 도메인 객체라고 얘기하는데, 자, 도메인 객체의 특징은 보통 뭐냐면, 이건 어떤 형태로든 거의 보통 기록의 형태로 남아요. 이거는 엑셀 혹은 죄송합니다. 글씨를 잘못 써서 장부 혹은 전표, 이런 기록의 형태로 기록이 됩니다. 항상 남아있어요. 도메인 객체라고 얘기하는 건 명사를 얘기하고 보통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회원, 상품, 배송, 이런 거 있죠. 배송 정보,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도메인 객체가 돼요. 그러니까 가장 이 단어를 빼면 시스템을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을 우리가 도메인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도메인 객체에서 이제 그 시스템 이제 구현을 할 때는 보통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3티어라고 얘기합니다. 3티어는 프레젠테이션 따로 뜯어내고, 비즈니스 따로 뜯어내고, 퍼시스턴스 따로 뜯어내는 겁니다. 자, 이거 다른 예제 볼 거 없고요. 패스트푸드 업무 처리 시스템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자, 점원이 있죠. 자, 우리가 사용자죠. 자, 이쪽이 사용자입니다. 사용자가 누구를 만납니까? 점원을 만나죠. 점원은 어디에 해당하죠? 화면에 해당해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맥도날드 시스템이 좋다, 맥도날드가 좋다, 나빴다는 뭐로 판단하죠? 주로 이제 점원이 일을 똑바로 처리했느냐, 아니면 점원이 예쁘냐, 이런 거. 대학교 근처라면 이제 좀 그런 게 많죠. 점원이 아주 그냥 아리따운, 우리 그 소녀시대 그 멤버들처럼 막 그런 이쁜 애들이 있다. 난리가 나겠죠. 그죠? 자, 우리가 점원을 보고 뭘 판단합니까? 그 시스템 자체를 판단하게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점원은 내부적으로 컴퓨터 단말기라는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해주죠. 여기에서. 여기서 저희가 막 처리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가죠? 주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통 그 맥도날드 시스템 보면 이런 스타일로 코딩이 되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이 점원 위치는요, 이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사람, 비즈니스 로직을 핸들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죠? 초짜도 올 수 있고, 매니저급도 올 수 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주방은 어때요?
주방은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올 수 있죠. 됐습니까? 아마 이거는 이제 인터페이스 나갈 때까지는 지금 이런 형태로만 작업을 간단하게 끝낼 겁니다만, 그래서 주방은 항상, 네, 주방은 항상, 네,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맺고 있는데, 주방은 보통 뭐 하는 애냐? 네,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쪽이란 말입니다. 네. 자, 이쪽은 점원은 바뀔 수 있죠. 자, 때로는 점원 대신에 이제 뭐로 주문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까? 네, 점원 대신에 뭐예요? 외부로 주문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점원 대신에 뭐예요? 뭐 딜리버리, 예, 아니면 맥드라이브라고 얘기하죠. 그 차로 주문하는 거 있죠. 뭐 이런 걸로 쓰는 것도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사용하게끔 설계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 하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게, 이거 하나를 가지고 여러 명이 갖다 쓰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뜯어내는 거예요. 예, 이렇게 따로 뜯어내서 사용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화면은 계속 변경이 돼요. 화면 쪽은 계속 변경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잦은 변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면을 믿으면 안 돼요. 화면은 계속 변합니다. 자, 반면에 비즈니스 쪽은 이제 뭐예요? 이쪽은 뭐마다 틀려지냐면 회사마다 틀려져요. 자, 한번 시스템 구축해놓고 한번 우리가 솔루션을 만들어놨는데 이걸 맥도날드에다만 갖다 팔면 아깝죠. 버거킹에도 갖다 팔아야 되고 롯데마트에다 롯데리아에도 갖다 팔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회사마다 달라지는 영역은 이제 비즈니스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시스턴스 티어는 영속적으로 데이터를 전문으로 처리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말하자면 데이터를 보관하는 위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는 파일 시스템, 어떤 회사는 엑셀, 예, 어떤 회사는 뭐죠? DB,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그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유스 케이스라는 말 드디어 나왔네요. 예.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여기서부터 그 프로젝트를 삐끗하게 되면 그 꼭 프로젝트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둘째, 예, 단계를 건너뛴다. 그 사람들 보면 마지막에는 늘 바지 위에 팬티를 입고 있는 슈퍼맨이 돼 있죠. 그리고 자식 이름을 뭐라고 생각하면 슈퍼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 데리고 프로젝트 하면 참 힘들죠. 네. 자, 이 단계를 건너뛰지 마십시오. 모든 업무의 프로세스는요, 말로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어떤 형태로 기록되냐면, 이 말은요, 현업, 소위 말하는 실무자들의 설명과 혹은 뭐로 되냐면 그 회사의 매뉴얼로 나와 있어요. 예. 아주 방대한 경우도 있죠. 예. 아주 그냥 그 두꺼운 서류 뭉치 한 10뭉치 정도 탁 쳐놓고 저희 매뉴얼이에요. 읽으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죠. 사람 환장하죠. 뭐. 예. 자,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만들 때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을 합니다. 자, 시간의 순서대로, 자, 화면이랑 일단 누구랑 누구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아셔야 돼요. 사용자와 화면 간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면 이게 한국말에서 잘 안 지켜지는데 주어와 동사를 명확하게 해서 표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야지만 우리가 얘가 지금 누가 주체가 돼서 실행하는 건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는 액터라는 건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이해관계자라고 얘기했던 것들. 액터는 사람이냐, 사물이냐, 뭐 시스템이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클래스를 설계할 때 데이터 부분은 별도로 나눠서 설계하시고 화면 설계 있고 비즈니스 로직 설계하고 데이터 저장하고 각각 테스트한다 라고 이거 써놨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자, 어떻게 설계하는 게 제일 빠를까요? 자, 여러분, 저는 사실은 반대로 설계를 합니다만 아직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시잖아요. 자, 고객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고객은
화면을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네. 동의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고객한테는 뭐부터 보여줘요? 화면을 보여줘야 되죠. 자, 어디에서부터 개발할지 막막하시다. 사실 이건 절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이거는 이럴 때는 일단 화면이 돌아가게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누구와 누구 간의 관계를 그리시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네. 화면과 고객과의 관계. 자, 보시죠. 초급자한테 적합한 설계 가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에만 집중해라. 사용자와 화면 간에 이루어지는 일에만 집중해라. 자, 그 다음에 실패하는 거. 만약에 이뤘는데 뭐 네트워크가 끊기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그 다음에 한 번에 완성할 생각은 버려라. 몇 번 리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으로 표현이 가능한지 살펴봐라.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는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림들이 다 완성이 되면 어디에 부합을 해야 되냐? 소위 말하는 고객들이 원하는 시스템의 기능 명세에 완벽하게 부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렵죠. 네.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시퀀스 다이어그램 볼게요. 객체와 객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을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지금 이 그림이 이게 사실 이렇게 선이 쭉 가 있는 그림인데, 이게 이렇게 선이 돼 있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게 왜 이렇게 화면에서 이렇게 보이죠? 이게 확대를 해서 그런가요? 자, 이렇게 쭉 돼 있는 그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데 확인을 미처 안 해봤네요. 이 화면에선. 자, 되게 쉬워요. 사용자와 자, 시스템이 시작이 됐어요. 자, 화면에서 뭐 해줄 겁니까? 입력하라고 메시지 보여줄 거죠? 자, 고객이 뭐 할 거예요? 데이터 입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리하겠죠? 자, 이거 보세요. 맥도날드의 점원이랑 맥도날드의 시스템이에요. 그죠? 자, 고객은 이제 어떻게 가야 돼요? 고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스템을 딱 시작해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뜰 거예요? 자, 입력하라는 메시지 떠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입력 받죠?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자, 여기 이 화살표 보이십니까, 이거? 여기에서 시작되는 화살표 보이세요? 일로 들어오는 화살표? 자, 이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이 객체가 해야 될 일. 이 객체가 해야 될 일을 의미하는 거죠. 자, 다시요. 생각해보세요. 자, 화면 쪽에서 시스템 딱 시작하면 뭐 띄워줄 거예요? 사용 방법 메시지 띄워주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 뭐 할 겁니까? 고객의 입력받는 메시지 실행해야 되죠. 자, 스캐너를 통해서 입력을 받겠죠, 저희가 지금.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뭐예요? 네. 고객한테 그 결과 알려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우선 여기까지만 완성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자, 우선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완성을 시켜놓고 하자고요. 그 도메인 객체 쪽 이쪽 얘기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어떤 식으로 시작하셔야 되는가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지금 저희가 책에 예제를 든 거는 인사관리 시스템이잖아요. 그쵸? 자, 인사관리 시스템이죠. 그러면 인사관리 시스템에서 화면부터 설계를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뒤쪽에다가 이렇게 코딩을 좀 해놨습니다만 이거는 그냥 잊어버리시고요. 자, 화면만 설계할게요. 제가 클래스 들어갑니다. 자, 뭐 만들 겁니까? employee UI라고 만들게요. 자, 이 다이어그램 보고 설계해 볼까요, 우리? 이 다이어그램 보시고. 자, 뭐 할 거죠? 입력 메시지 보여줄 거죠? 자, 그 다음 뭐 할 거죠? 사용자가 입력하는 키보드에서 입력하는 값 받아들일 거죠? 자, 메소드를 만들어야 되죠. 자, 메소드 만들 때 어떻게 만들죠? 무조건 public void로 만들어 놓으시라고요. 자, 이름 줘야죠. show usage.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뭐 줄 겁니까? public void. 자, 뭐 할까요? 새로운 애를 키보드에서 등록받는 거잖아요. 그죠? 새로운 사람을 키보드에서 등록을 받는다. 예. 뭐 get user input 할까요? 됐습니까?
자, 우선 이렇게 설계하는 거 어렵지 않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돌아가려면 화면에다 뭐 띄울 거예요? 예, 뭐, 여기 사용 방법입니다. 라고 뜰 거죠.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뭐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이제 메뉴가 들어가겠죠, 메뉴. 자, 뭐, 아이고. 1번은 뭐고요? 1번은 뭐, 신규 인원 등록이고, 1번은 등록이고, 2번은 뭐, 조회고, 3번은 수정이고, 4번은 뭐, 삭제고, 5번은 종료죠. 됐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이 메시지 보여줄 거잖아요. 자, 그 다음 뭐 할 겁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들이겠죠. 자, 여길 볼게요. 사용자 입력을 받아들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뱉어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끊으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이거를 주도로 할 거냐. 자, 어떻게 보면 입력해가지고 여기까지 한 방에 이어지는 코드거든요. 여기까지가 이렇게 한 번에. 그죠? 자, 그러면 하나의 메소드로 만들면 되죠. 자, 입력 받을 거예요. 자, 여기는 뭐 하는 거죠, 이제? sys out. 자, 여기는 뭐 하는 거죠? 키보드로 데이터 입력 받는 부분.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뭐 할 거죠? 맨 마지막에 뭐 해주면 되죠? 자, 뭐 할 거죠? 화면에 결과 출력.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두 개 구성하시는 거 어려웠나요? 이거 두 개 구성하시는 거 별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실 거냐? 메인 만드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객체 만들어서 실행하세요. 뭐, UI는 new, employee UI. 자, UI 점 뭐부터 시작할까요? show usage부터 시작할까요? 자, 그럼 봅시다. 돌아가나 봅시다. 자, 뭐 실행됐죠? 네, 사용 방법 뭐 나왔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것만 나오고 그냥 끝나버렸죠. 이러면 안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사용자가 어떠한 메뉴를 선택하겠네요. 자, 그럼 이거 선택받은 거 가지고 돌려야 되죠. 자, 사용자가 키보드로부터 입력하는 거 받아들이려면 뭐 필요하죠? 스캐너요. 그죠? 자, 생성자 배웠잖아요. 지난번에. 자, 생성자가 뭐 한다고 그랬죠? 객체가 만들자마자 어떠한 로직을 실행하는데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 인플로 UI라는 객체가 만들어지자마자 제가 뭐 할 거냐? 스캐너를 초기할 거예요. 뭐 이렇게 안 쓰시고 그냥 바로 저기 인스턴스 베리어블 바로 옆에다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선 이렇게 바꿨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스캐너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사용자가 선택한 메뉴를 입력을 받아야 되죠. 그죠? 자, 근데 사실 여러분한테 그 문자열을 설명 안 드렸는데요. 문자열은 이걸로 그냥 설명 먼저 드릴게요. 자, 지금 이런 거 문자열로 받는 게 편하겠죠. 숫자로 받아도 되겠죠. 숫자로 받아도 되고 문자로 받아도 되는데 일단 저 문자로 받을게요. 저는 이런 건 통일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자, 스트링으로 받을게요. 자, 문자열은 스트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우선은 뭐라고 할까요? 메뉴라고 할까요? 메뉴. 자, 스캐너를 통해서 제가 넥스트 라인이라는 걸 통하면 문자열로 그냥 받아들여요. 1, 2, 3, 4, 5. 자, 그 다음에 문자열 비교를 하실 때는 이제 얘를 쓰시는 겁니다. 저기 equals라는 이상한 애를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좀 이따가 일단 이번 시간에 이제 문자를 한번 구경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입력을 받았죠. 자, 근데 5번 받으면 이제 뭐 할 거죠? 종료할 거죠. 자, 5번이 아니면 이제 뭐 할 겁니까? 5번이 아니면 어디로 보내야 돼요? 5번이 아니라면 if 만약에 자 봅시다. if 만약에 뭐라면 if
메뉴 값이 뭐라면 equals라고 얘기합니다. 메뉴 값이 뭐예요? 키보드로 5를 입력을 했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equal true 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걸 선호합니다. 좀 느려요, 속도는 이게. 예. 근데 제가 보기엔 가독성은 이게 더 좋아요. 자, 그래서 전 이건 선호하는데, 자, 이제 5번이라고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다 했죠. 예. 그럼 이제 화면에 뭐라고 뜰 거예요? 예. 시스템을 종료합니다. 라고 뜨겠죠. 자, 이거 보세요. 이 지금 UI 만드는 건 어디에서밖에 쓸모가 없어요. 명령 프롬프트에서밖에 쓸모가 없죠. 예, 안드로이드라든가 웹 화면에서 쓸모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건 없어요. 그죠? 예. 자, 시스템을 종료합니다. 메시지 띄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return이라는 키워드는 뭐죠? return이라는 키워드는 뭡니까? return이라는 키워드는 뭐 하는 거죠? 더 이상 실행되지 않고 실행의 제어를 반납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프로그램은 끝나버리죠. 이해되셨어요? 자, 잘 보십시오. 이 재기 호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로직에서 또다시 뭘 호출하는 거예요? 네, 이 로직에서 이걸 호출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뭐 할 겁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예요? get, user, input 들어가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사용자가 뭐 할 거예요? 아, 이제 키보드로부터 들어가서 이제 화면에서 어떤 데이터 받아서 뭐 결과 처리할 거 아닙니까? 됐어요? 자, 그리고 났어요. 다 했어요. 자, 그 다음 뭐 할 겁니까? 다시 뭐 해야 돼요? 다시 메뉴 보여줘야 되죠? 자, 현재 이 로직을 다시 실행해야 돼요. 자, 현재 로직을 다시 실행한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재기 호출이라고 얘기합니다. 재기 호출은 이렇게 호출을 합니다. 자, 조금 오히려 좀 말이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 자, 한번 호출을 해볼까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처음에 떴죠? 자, 뭘 눌렀죠? 자, 1번 눌렀어요. 자, 어디로 갔어요? 자, 밑에 get user input 화면의 결과 출력 같이 갔죠? 다시 됐습니까? 다시 얘 실행되는 거 보이시죠? 2번 눌렀어요. 또 왔죠? 3번 눌러 또 와죠? 3번 또 왔어, 또 와요. 자, 5번 눌러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종료죠. 자, 여기를 봐주세요. 자, 사실 이거를 while 루프로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while true 해놓고 이거일 때 벗어나라 뭐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데 이게 훨씬 깔끔하죠.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셀프 인보크, 재기 호출, 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들어오는 메뉴에 따라서 일로 들어오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뭐 할 겁니까? 1번이 뭐라고요? 등록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구분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요거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키보드로부터 입력 받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에 따라서 이거 구분해 줘야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거는 뭐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을 할 수 있죠? 1, 2, 3, 4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할 수가 있죠. 자, 여기를 잘 보세요. 메뉴 이미 받았죠? 메뉴 받으셨잖아요. 자, 화면을 잘 보세요. 여기서는 그냥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자, 사용자가 이제 1, 2, 3, 4에 입력 들어왔죠? 그럼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부터 뭐 할 겁니까? 다시 뭐예요? 등록할 거면 어떤 거 띄우고, 수정할 거면 어떤 거 띄우고, 삭제할 거면 어떤 거 띄우고, 뭐 이런 식으로 빠지겠죠. 그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설계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설계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요, 여기서 이미 한번 받았으니까 이쪽으로 전달해주면 어떨까요? 제가 책에 있는 거랑 조금 다르게 설계를 할 거예요. 자, 얘가 받았단 말이에요. 자, 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죠? 지금 키보드로 입력받은 데이터가 메뉴 데이터죠. 이쪽으로 전달을 해줄 거예요. 그럼 얘는 뭘 받게 돼요? 메뉴 str이라고 얘기할까요? 메뉴 글자를 받아들이겠죠. 자, 그럼 이 메뉴 글자 가지고 얘가 알아서 화면에 보여주는 메시지를 다르게 해주면 되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자, 봅시다. 그래서 등록받는 것만 해볼게요. 자, 뭐뭐 등록받을까요? 뭐, 이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 주민번호? 이름? 전화번호? 뭐 이런 거 두 개 받을까요?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다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자, 여기가 ifs가 들어가죠. if, 메뉴, str. equals, 뭐죠? 1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뭐 할 겁니까? 자, 여기다가 뭐예요? 네. 여기 뭐라고 합니까? 이름을 넣어주세요. 네. 자, 다음 또 뭐 할 겁니까? 네, 그 다음 뭐죠? 전화번호를 넣어주세요. 라고 만들 겁니다.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키보드로 입력을 받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구성하는 거. 자, 여기까지 하고 또 테스트 해보는 거죠. 자, 1번 눌렀습니다. 자, 어디로 가요? 자, 이름을 넣어주세요. 전화번호 넣어주세요. 나왔죠? 그 다음 화면에 결과 출력까지 나왔죠? 다시 돌아갔죠? 자, 5번 누르면 종료되겠죠. 됐습니까? 자, 지금 뭘 완성했죠? 고객이 봐야 되는 화면 완성했습니다. 자, 처음에 고객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때 제일 좋은 건 뭐다? 잊지 마세요. 화면이에요. 화면. 아시겠죠? 자, 잠깐만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